네, 인간에 의해 5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인류 문명의 차이, 특히 서구 문명, 즉 선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서구 문명하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이제 뒤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문명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아프리카라든가 뉴기니라든가 이런 지역에 즉 선진 문명하고 조금은 뒤떨어진 후진 문명하고의 차이가 어떤 데서 기인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뉴기니를 방문했을 때 그 원주민으로부터 들었었던 질문, 왜 당신네 서구인들하고 우리 뉴기니인하고는 그렇게 문명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가 이제 받았을 때 깜짝 놀래서, 그래서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를 갖다가 이제 3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밝힌 책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총균세라고 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 총균세는 그 문명의 차이는 총과 균과 쇠, 강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30년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작물, 우리가 주식으로 먹게 되는 그러한 이제 농경을 갖다가 정착해서 농경을 하기 위한 그런 작물의 차이가 첫 번째였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축화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동물들, 대형 포유류들이 이 초승달 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이 훨씬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가축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차이들이 결국은 농경문화의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요. 농경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착을 하면서도 그 문화적인, 즉 농경문화라고 하는 것은 잉여 생산물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즉 재배를 함으로써 저장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또 곡식을 저장하고 남은 그런 이제 시기 동안에는 생산하지 않는 그런 시기 동안에는 어떤 문명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가축화도 마찬가지 그런데 일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를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주로 개, 양, 염소, 돼지, 소, 말 등등의 낙타까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떤 가축 후보종으로 지금까지 가축화된 거, 얘가 거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가축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다 또 사실은 가져왔냐면요. 이런 문제점을 갖다 가져왔어요, 사실은.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가축의 사육하는 과정에서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치명적인 대가로 뭐를 갖다가 인류에게 제공을 하게 되냐면요. 사악한 선물이에요. 세균을 갖다가 전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라든가 소, 굉장히 많은 전염병을 갖다가 인간에게 물려줬어요. 홍역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또 천연두라든가 다 소, 돼지 이런 가축들.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고통을 갖다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동물로부터, 우리 인간이 여태까지 접하지 않았었던 그런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마구 파헤쳐지고 개발되는 과정에서 인간하고의 그런 이제 접촉이 빈번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축으로부터의 병균이 인간으로까지 전달이 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천연두, 홍역,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 이러한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의 병원균이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으로 옮겨져 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죽어나갔었죠.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거기에 또 그 과정에서 내성을 갖다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극복을 하고 지금 현대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가축을 키워왔던 특히 유럽인들은 오랜 기간을 갖다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끝에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력을 키운 데 반해서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데는 가축을 사육할 그런 후보 정도 별로 적었었지만은 실제로 가축화된 그런 이제 동물들이 포유류들이 적어서 가축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 또 하나,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어떤 그 작물, 예, 작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대륙의 지리적인 요건들, 특히 초승달 지역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유역인데요.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이 초승달 지역은 너무나도 좋은 자연 조건을 갖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적 짧은 거리 안에서도 지형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면서도 고도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식물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식물종 중에서도 특히 이 작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농경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작물종 이런 것들이 많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위도가 비슷하다는 건 뭐예요? 날씨가 비교적 비슷한 날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 위도에서 농업 환경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이었었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들 결국은 우리가 대륙적으로 본다면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유라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같은 위도로 쭉 퍼져나간다. 위도가 같다는 거는 날씨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계절이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유형을 갖다 갖추고 있으니까 빨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저 스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일본까지 이 가로축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농업이 발달하고 또 이 전파되고 확산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 반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아메리카,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 아시죠? 북아메리카, 미국을 포함하는 캐나다라든가 또 남아메리카 대륙. 저 화살표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태평양 연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산맥이 있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너무 발달하려면 이 좌우측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주로 이제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남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그런데 이 남북으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위도 차이가 생기면은 계절의 차이가 그쵸? 위도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위쪽에 사하라 사막이 자리를 잡고 있죠. 사막이 딱 갈아먹는 데다가 이 동서축으로 발달하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의 자연적인 그러한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유라시아 지역은 동서축으로 가로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위도에서 농작물들이 전파가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농업이 발전하는 데 비해서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남북축으로 이렇게 농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파 속도가 느렸다.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신다면 실제 고대 식량 생산 전파 속도를 갖다 보면은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1년의 평균, 예, 동서축으로 1.1km에서 5.2km 빠를 때는 그런 정도로 예, 농업의 전파 속도가 빠른데 반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남북축으로
이렇게 농업이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위도 차이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위도 차이가 있다는 건 날씨의 차이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 전파 속도가 0.3km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지 0.5km 정도. 굉장히 늦었다는 거죠. 식량 전파 속도 차이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요인들. 결국은 지리적 요인에 의한 동물의 가축화. 그쵸? 아까 우리 동물의 가축화가 유라시아 지역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그 후보종들도 많았고 많이 가축화가 됐다. 또 하나 식물의 작물화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동물의 가축화 그리고 식물의 작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경 정착 생활을 갖다가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었다. 농경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식량을 갖다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식량을 대량 생산하고 저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식량을 갖다가 생산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뭐가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같은 집단을 갖다 통솔하기 위한 어떤 정치 조직 이런 차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정치 조직의 차이를 갖다가 만들게 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은 어느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냐면요. 유럽의 식민지 확장 시기, 1500년, 요 무렵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갖다 이제 맞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문명의 차이에 근본적인 역사적인 패턴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이면서 근본적인 요인들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식량의 재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주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 나갔었다. 동서축으로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또 하나 가축의 사육 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랐다. 유라시아하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다수의 적합한 야생종들이 가축의 사육하는데 적합했었고 또 작물의 경우도 동서축으로 인한 유라시아 대륙의 경우에는 각종 작물의 전파에 용이성들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리 환경적인 차이들이 서구 문명하고 또 조금 뒤떨어진 후진 문명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바로 그것이 다수의 작물화된 식물종 그리고 가축화된 동물종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경 정착을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 왔고 또 그로 인한 농경문화 정착이 되면서 잉여 식량이 저장이 되고 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남은 시간 이런 데에는 인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또 계층화된 정주형 사회를 갖다 이루면서 거기서 기술 발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시죠. 그리고 가축 사육 환경에 있어서는 말, 특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유라시아 지역의 말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총 그리고 칼을 갖다가 발달시켜서 무기를 갖다가 발달을 시키면서 어떤 다툼이 세력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더욱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발달은 원양 항해용 선박을 갖다 만들게 되고 결국은 유럽으로부터 남아프리카 또는 아메리카 대륙을 갖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 조직 그리고 문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또 가축화된 동물종들이 퍼뜨린 그러한 이제 세균들, 그쵸? 유행병들 이런데 내성이 서구 문명의 경우에는 이제 생겼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총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으로 궁극적인 요인이 가축 사육 환경, 식량 재배 환경에서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갖다 가져오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서구 문명과 또 이 후진 문명의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러한 결정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식민 지배 활동을 갖다 이제 펼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스페인이 결국은 잉카 문명을 갖다 멸망시키게 되는 불과 168명의 피사로의 군대가 잉카 문명의 아타후알파라고 하는 그 왕을 갖다가 결국은 체포를 하고 잡아서 그래서 잉카 문명을 갖다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데 크게 이제 총과 칼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유행병의 세균까지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32년 11월 16일 아침, 아타후알파는 카마르카 시내에서 스페인인들을 만나는 데 동의하고 측근들을 먼저 내려보냈다. 이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잉카의 참석자들은 뮤지션과 댄서들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지만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왜 아타후알파는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던 것일까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축제를 벌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일명 신이라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하연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타후알파는 일부 사람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을 물리치면 당연히 모두가 아타후알파를 따르게 되겠지요. 특히 이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물리치면 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였지요. 아타후알파와 그의 부하들이 카마르카로 들어가는 동안 스페인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 5, 6천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아타후알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깃털과 황금, 은으로 장식한 멋진 가마를 타고 있었다. 우리들 상당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광장은 아타후알파의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스페인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타후알파가 묻습니다. 그 개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대한 황제 폐하를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모두 이 대화 내용을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Me presento ante vosotros en nombre de la cristiandad. 그때 피사로가 아타후알파에게 사제를 보냈다. Enseñaros el camino de la verdad. 스페인 정복자들은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다. Mi poder procede de mi Señor. Sus palabras están escritas en este libro. 아타후알파는 책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Imankay, manang imapasu kayka, manang rimas kayki kay picanchu. ¿Cómo te atreves, indio perro? ¡Salgan españoles! ¡Destruyen a estos perros que no respetan las cosas de Dios! ¡Santiago, a ellos! 그 순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갑자기 말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리죠.
그날의 카마르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잉카인들은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들은 보통 말들이 아니라 사납고 크고 공격적인 스페인산 말들이었죠. 녀석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스페인군들은 말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찌르고 베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이 기병대를 상대하는 법만 알고 있었더라도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로 기병대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베었죠. 비라코차라고 하는 잉카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과 번개의 신이죠. 잉카인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을 비라코차 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아타우알파는 계속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스페인 정복군이 가마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가마꾼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자리를 메웠죠. 비극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체할 가마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마가 무너지고 피사로가 직접 아타우알파를 붙잡았다. 피사로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다.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왕궁에 마련된 임시 감옥에 갇혔다. 그는 처형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투에서만 살상한다고 말해 주었다. 밖에는 수천 명의 잉카인들이 죽어 있었다. 잉카군의 남은 병력은 언덕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말과 칼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 그들보다 앞서 공격을 개시했던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영국 남부에 있는 포튼다운과 같은 생물연구센터에서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낸다. 16세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피사로가 카마르카에 도착하기 12년 전 스페인 선박 한 척이 멕시코로 향하고 있었다. 배 탄 일꾼 중 한 명에게 열병의 증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아메리카 본토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다. 그 질병은 바로 천연두였다. 한 사람에게 잠복해 있던 천연두 바이러스는 불과 몇 주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수천 명에게 퍼져나갔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이나 폐의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2, 3일 정도가 지나면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나고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뾰루지 정도의 크기지만 점차 커다란 스포로 변합니다. 이런 스포는 손과 얼굴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천연두 스포가 몸 전체를 뒤덮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그 순간부터 전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포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포가 터지는 순간 진물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됩니다. to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의 친구들이 다시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알아눕게 되지요. 이런 추세로 천연두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전염률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세계에서 처음 발병한 천연두는 중앙아메리카 전역을 거쳐 잉카 제국까지 도달했다.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잉카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스페인인들이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왜 세균은 그렇게 일방적이기만 했던 것일까? 스페인인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동안 왜 원주민들은 스페인인들에게 병을 퍼뜨리지 못한 것일까? 이게 바로 피사로의 비밀 무기였죠. 돼지와 소, 양과 염소, 가축들입니다. 피사로는 양돈 농가 출신이었죠. 그는 이런 헛간에서 가축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랐습니다. 가축들의 병원균을 호흡했고 우유를 통해 병원균을 마셨죠. 바로 이런 가축들의 병원균에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생겨났습니다. 독감은 돼지에게서 시작해 닭과 오리를 매개해 발달한 것이죠. 소에게서 홍역이 생겨났고 가축에게서 천연두가 생겨났습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가축들과 접촉해온 만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유산입니다. 중세시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유럽인들은 조금씩 더 강해졌다. 매번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유전적으로 바이러스를 더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만큼 생존율이 높았고 대를 이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면역력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잉카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신세계의 사람들은 이전에 천연두와 같은 질병을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면역력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요.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전에 천연두를 접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메리카 가축들의 역사가 스페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잉카에는 라마라는 가축이 있었지만 라마는 소나 양과는 달랐죠. 녀석들은 우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규모로 사육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옆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와 사람들은 병원균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죠. 다이아몬드의 이론에서는 가축의 보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마 이외의 대형 가축들은 모두 원산지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였다.
북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단,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원산지인 가축은 없었다. 그 결과 최악의 전염병 또한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였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의 정복 과정에서 사망한 신세계 원주민들의 숫자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2천만 명이었으며 그중 대다수인 95% 정도가 구세계의 질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륙 전체가 텅 비게 됐다는 것이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스페인이 잉카 문명을 갖다가 정복을 할 때 불과 피사로의 군대는 168명이었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 이 아타후알파가 이끌던 잉카 제국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었었고 그 자리에만 수천 명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168명이 총과 그리고 칼 이것으로 승리를 갖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러한 승리의 요인에는 그때 아마 게릴라전을 폈었다면 아타후알파가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처럼 그러한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길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세균, 유럽으로부터 전파되어 온 세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잉카 사람들을 갖다가 전염을 시켰고 거의 95% 이상이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그러한 점들을 갖다가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인류의 운명을 가른 것은 민족, 뭐 백인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우월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인종 그런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자연이 제공한 우연의 산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축화 작물, 농작물, 그리고 그 농작물들이 퍼져나가기 좋은 그러한 지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선진 문명하고 또 뒤떨어진 문명하고의 차이를 갖다 만들어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기인했었던 것들은 총과 그리고 세균 그리고 철, 강철로 만든 다양한 무기들,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바로 이렇게 서구 문명과 호진 문명의 차이를 갖다 만들어낸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최근에는 뒤쪽에 어떤 내용까지 쓰고 있냐면은 일본인의 뿌리는 한반도에서 기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제3자의 눈으로 마찬가지로 뒤에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류 문명의 발전 원동력에 대해서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동안 30여 년이 넘게 연구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